안녕하십니까? 한홍 목사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뉴젠의 패밀리 임팩트 부모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패밀리 임팩트 시간은 우리가 광고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강의해 주실 텐데 매 시간 우리 뉴젠의 디렉터인 이신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사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첫 번째 강의는 이신용 목사님 본인이 강사이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제가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 주제도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고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 학기 패밀리 임팩트 강의의 첫 문을 엽니다. 우리 또 이신영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고 부모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롭게 개편된 패밀리 임팩트 시대를 읽는 부모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이신영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살아갈 시대 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요. 이에 대해 어른인 우리 부모님들도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빠르게 발전된 하이테크놀로지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이터치입니다. 하이터치란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지만 이것을 더 풍부한 감성과 공감 능력으로 정화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비롯해 온라인 교육도 많아졌습니다. 하이테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또 힘들어 하십니다. 하이테크의 기술은 너무 좋지만 왠지 건조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하이터치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이 바로 하이터치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이 영적인 하이터치를 함께 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터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겠죠.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의 마음을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마음이 필요하며 더 크게는 교회와 학교 등 공동체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을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상담이란 인간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고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발달하는 태초부터 마음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통해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그 마음이 자라나 세상과 소통하며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상담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다 큰 성인은 비교적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기에 상담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받는 아동은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자발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4살짜리 아이가 요새 내가 엄마한테 짜증을 너무 많이 냈어. 생각해보니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 내 마음이 좀 불안한 것 같아. 난 상담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에 비해서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도 어렵고 상담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의해 수동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을 찾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체근한다고 합니다. 야, 너 빨리 말해. 똑바로 앉지 못해? 그러다가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푸념하며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애가 이래요. 자세부터 안 좋아요.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어떨까요? 이찬이와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좋아. 이 많은 장난감 중 엄마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책입니다. 나 책 안 읽을 거야. 책 안 읽을 거야? 제목만 읽어보면 안 될까? 안 돼. 단호하게 책을 거절하고 이찬이가 선택한 건 곡물입니다. 검은색. 이거 하고 나는 콩인데 색깔이 초록색도 있죠. 이건 서리태. 우리 밥에도 이거 들어가잖아. 팥띠. 설명을 시작하자 금세 흥미를 잃어버린 것 같죠? 아, 네,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보면 스스로 즐겁게 놀고 싶어 합니다. 그걸 가지고 놀면서 배우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 몰입해 갑니다. 그것에 대해 실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놀 것을 다 정해버립니다.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아이는 곡물을 만지는 촉감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곡물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마치 이건 알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죠.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가 다 됩니다. 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한 실수 너는 안 시키고 너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요.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부모의 생각에 옳다라고 여기는 선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부모의 이런 마음과 선택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님들의 이런 선택은 부모가 어렸을 때 겪었던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 경험에서 오는 것인데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러워 피하고 싶었던 상처, 그 수치심을 내 아이만이라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이 초조한 마음이 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의 이런 불안한 마음이 가장 먼저 표출되는 것이 말, 즉 언어이겠죠. 돌아서면 후회할 말인데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Hold my hands down, silent symmetry. Picture frames of boxing days in sunlight. Sit yourself down, drink your lemonade. Need a sweeter medicine that tastes right. 상처가 된 건 줄은 전혀. 벽을 만드는 말을 한번 연애해보지. 어디서 말대꾸야?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I try to lie down, but I fall and I fall and I fall. 네, 영상을 보시니 어떠신가요? 아,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영상에 나온 그림을 한번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말로 상처받은 그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한 3초 정도 생각해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숙제부터 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참 부끄럽게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그림을 그린 아이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다시 한번 한 3초 정도 생각해 보실까요? 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담 섞인 말을 듣고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림을 그린 아이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야, 누구네 집에는 학원도 안 다니고 1등 했다더라. 이런 은근히 남과 비교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된 그림입니다. 영상과 그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마음의 소리가 조금 들리시나요? 우리는 유독 타인의 시선이 중요시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보다 남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죠. 그래서 가장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될 가정에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이용해 여러 아이들과 비교하며 키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최소화도 되지 못한 채 어른들이 떠먹여주는 온갖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억지로 먹다가 체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발달이 멈추고 사회성의 발달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부모의 마음이 건강해져야 아이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가족 안에서 어려움이 더 가속화됐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회복의 시간이라 여겼죠.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아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달라고 하는 자녀들과 남편이 부담스럽기 시작했고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야 하는 잔소리로 인하여서 엄마도 때론 아내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 및 왕따는 어떤가요?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 또 결혼 생활의 가치관 변화로 개인의 삶과 질이 더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저출산과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며 가족 안에서 형성돼야 할 상호작용 경험이 부족해지고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 기기에 노출되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문화 코드가 우리 아이들의 심리 세계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적 보살핌도 좋아지고 있고요. 양육 여건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모님들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애정결핍, 또 증가하는 이혼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외로움, 많은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처해진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더 가혹하게 만드는 성공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이나 예술 분야에서 더 특별해야만 성공한다는 이런 획일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일단 인정받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성품과 관계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이 신앙까지 이렇게 좋아야 된다라고 하니 우리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기대와 부담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쟁은 곧 부모님의 경쟁입니다. 저는 어떤 어머님이 자녀를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 밤새도록 학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든 순간을 감독할 수 없어 학원에 보내셨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유독 한석봉 스토리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능력과 경쟁에 의한 결과는 냉정합니다. 친구들과 친척들, 남자와 여자가 비교되고요. 같은 지역 안에서는 아파트 브랜드와 학교가 비교되고 도시와 지자체를 넘어서는 아시아 국가끼리 또 전 세계가 서로 비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 서열을 만들어냅니다. 서열에 의해 아이들의 수치심은 강화되고요. 서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촌은 만나지 않고 비교 대상이 되는 친구는 재수없어하고 비교 당하는 열등한 자신은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배자로 남겨진 아이들에게 남겨진 감정이 혐오감
혹은 모멸감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이 혐오와 모멸을 견뎌야 하는데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비난이나 조롱, 멸시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릴수록 방어에 약하고 대처 방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망치기 시작하고 다양한 문제 행동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망가진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망가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응하는 삶입니다. 부모라는 방패 아래 숨어서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죠. 특히 부모님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다면 더 참습니다. 자신의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요. 부모의 모멸이 세상의 박대보다는 참을 만해 이렇게 결단하고 사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기력한 삶입니다. 자기가 지닌 재능은 세상이 필요 없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잠이나 자기로 했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무기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무기력의 껍데기를 쓰고 은신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획일성이라는 사회적, 제도적 폭력에 의해 나타나는 가장 정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해하는 삶입니다. 손목 긋기, 허벅지 긋기, 사혈,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자해하는 아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 의미로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통계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설문에 응한 아이들의 61%가 자해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자해러, 자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비슷한 친구들끼리 자신의 고통을 알리거나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중독된 삶입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가장 나쁘게 여기는 부모 유형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부모라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더 나쁜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사줬다 뺏는 부모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생활 인프라는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아이들이 바라는 여행 후보지도 바뀌었다고 하죠. 경치가 멋지고 좋은 곳보다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심을 벗어난 자연 휴양은 아이들에게 고문이라고 하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바닥 안의 세상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 유튜브, SNS 등의 중독은 허탈한 아이들의 마음을 그곳에 가두고 현실을 회피하려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은둔하는 삶입니다. 일명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인데요. 방문을 잠그고 지내는 아이들로부터 좀처럼 집 밖을 나가지 않는 모습 등 다양한 은둔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방 안에서 6개월 이상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은둔은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리고 깊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스스로 사회적 존재로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비행을 일삼는 삶입니다. 규칙을 어기고 기물을 파괴하고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 술과 담배에 손을 대고 또래보다 빨리 이성 친구를 사귀는 아이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이 심한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반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새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부모님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비행을 일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왜 망가지게 되었는지, 또 망가진 마음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많이 불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느끼고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애써야만 아이들의 세계를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고생을 겪고 있고 전혀 다른 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세대 간의 갈등과 아픔은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갈등과 아픔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아이들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학년에 맞게 공부하면 안 되나요?
내가 초등학생인데 왜 중학교 수학을 맞춰야 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어른들에게 말하면은 혼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요,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몸은 초등학생인데 지식은 중학생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유치원생입니다. 몸은 중학생인데 성에 대한 지식은 성인 이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상 발달을 넘어서서 이 발달의 불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의 생각은 아이들이 모든 일을 적기에 하면 남들보다 뒤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른의 생각을 쫓아가려는 아이들은 이런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고생스럽고 울분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상담실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다 포기하고 싶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전 이제 곧 모든 걸 포기할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엄마한테는 제가 아프다고만 해주세요. 상담받는 아이들 중에서는 이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포기의 공식을 세워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잘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으면 포기한다. 나보다 잘하는 아이가 많으면 포기한다. 더 잘하는 것이 너무 힘들면 포기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첫 번째 반항을 하고 첫 번째 실망을 하고 첫 번째 포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요, 공부도 포기하고 부모님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요, 학교를 포기합니다. 내 실력으로는 이제 갈 수가 없어 라고 사회 진출에 대해 단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고3이 되면 어떨까요? 나는 어른이 되기가 두렵다. 어른이 되기를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이런 무슨 나약한 소리야, 죽기 살기로 해봐야지,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우리의 대화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아이들은 도대체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했길래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마음의 대화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점검과 확인, 이 협박의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 했냐 안 했냐, 이걸 점검하는 대화가 가장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늘 무언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점검 후에 부모님의 기대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협박하죠. 마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같습니다. 했냐 안 했냐부터 시작해서 잘했냐 잘못했냐로 이어진 후에 결국은 아이가 혼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네, 두 번째는 부모라는 이유로 약점을 후벼 파는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요, 내가 부모니까 말해주는 거야, 엄마니까 아빠니까 말해주는 거야 라고 주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이기에 아이의 단점을 직설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말해주어 하루빨리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님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단점에 대해 언급하면요,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일같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내 단점을 막 후벼 파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헛똑똑 부모의 잘난 척 대화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 야, 네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 이것입니다. 똑똑한 부모님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심하게 듣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야, 그거 들으나 마나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역시 똑똑한 부모님의 말이 지겨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심술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엄마는 다 알아, 엄마는 안 봐도 알아, 아빠는 안 봐도 알아, 이런 말인 것이죠.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녀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이기에 자녀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아이와의 대화를 차단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권위로 뭉개는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 말대꾸하지 마입니다. 아이들이 의견을 내려고 하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아이들과 대화의 규칙을 정한 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부모님조차 이런 규칙을 지키기 힘들어하면서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시하는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쓸데없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라고 아이를 무시하는 거죠. 아이들의 욕구가 쓸데없다고 판단해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는 대화법입니다. 끝으로 바보로 여기는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몇 번을 말하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전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몇 번을 말해야 되는 부모님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아이도 그 대화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 고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삶에 지친 우리 아이들이 요새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라는 말을 줄여서 이생망이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어찌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다른 할 일도 많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기에 저는 우리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직 이 세상엔 소망이 있어 라고 당당하게 알려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한편이 되어줄 어른. 포기하고 싶을 때 노력과 능력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들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고 발견해줄 수 있는 어른.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기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어른. 아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뉴젠의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신정 목사님의 강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고민 잘 시청하셨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부모된 우리 모두의 가슴에 많은 찔림과 감동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영어로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두 개로 끊어보면 understand, 즉 사람 밑에서 본다는 의미도 됩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우리보다 나이나 지식, 경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 같아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이 understand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널 낳아서 이날 이때까지 키웠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가르칠 자격이 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다. 나도 다 그런 때를 거쳐서 어른이 되었다. 이런 생각들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게 되시죠. 그러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또 확연히 다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각박하고 살벌한 시대입니다. 외모지상주의, 경쟁과 개인주의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는 부모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 시대의 잣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만 합니다. 아이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 패밀리 임팩트 과정이 앞으로 좋은 부모 공부학교가 될 것입니다. 둘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꾸 세상의 잣대로 남과 비교하며 아이를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해 따뜻한 표현을 자꾸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은 무쇠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예민합니다. 한마디 따끔한 가르침을 주시려면 적어도 7번 이상의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십시오. 셋째,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늘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만약 너희 자녀가 부모에게 묻거든 가르쳐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마구잡이로 가르쳐 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또한 자녀의 마음에서 부모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올 정도로 부모의 신앙생활에서 자녀가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녀의 마음이 부모님에게 배우고 싶다고 열릴 것이며, 그때 가르치면 영향력이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한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진짜 부모는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부모인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우리의 귀한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잘 키워보십시다. 감사합니다.